네, 오늘 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2025년도 에우다이 문의아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조라 강의 시리즈 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중에서 오늘은 정의론 중에 라르브루크가 말했던 정의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도록 할게요. 음, 지난 시간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 특수적 정의로 나누고 또 특수적 정의를 배분적 정의, 평균적 정의로 나눈다. 그래서 이 정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 정의라는 거는 가장 완전한 덕, 그 윤리학의 측면에서 덕 이론을 집대성한 사람인데, 그래서 특히 이제 일반적 정의, 특수적 정의 이렇게 정의를 나눌 때 최종적으로 이 합법성과 평등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래서 가장 이 중에서 우리 오늘날까지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거, 그러니까 가장 다툼이 많은 게 배분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배분적 정의는 그 공적에 따라서 비례해서 나눠주는 거. 그래서 그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관련된 것들인데, 특히 지금 오늘날 와서 가장 좀 많이 사람들이, 음, 따른다고 할까요? 그 정의론의 근거를 두는 것이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러니까 이제 배분적 정의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 중에서 지난 시간에 평등주의, 자유주의, 공리주의 이 세 가지가 있다. 특히 이제 배분적 정의 같은 평등주의는 일단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일단 똑같이 하는 거라고 하면 그 공리주의 같은 건 벤담이 얘기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래서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대시킨다 그러면 그 방법이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벤담의 주장이었어요. 여기 조금 이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사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초코파이가 5개였는데, 5개고 사람이 12명이었는데, 좀 설명하기 쉽게 이번에도 초코파이도 6개, 사람도 6명.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지난 시간에 물어봤을 때 이제 수업 듣는 분 중에 똑같이 나누겠다. 그러니까 사람 수로 그 먹을 걸 나누겠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 산술적으로 나눠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시는 것 같이 초코파이를 그러니까 A, B, C, D, E, 요게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초코파이 하나를 먹었을 때 맛있다고 생각하는 효용. 그다음에 두 개 먹었을 때,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행복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A라는 사람은 초코파이 첫 번째 먹었을 때 90만큼의 행복을 느낀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먹을 때는 첫 번째만큼 그렇게 이제 다들 어, 맛있다고 느끼지 않으니까 조금 그 효용이 이제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 맛있다고 행복의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한 초코파이 두 번째 초코파이를 먹었을 때는 A라는 사람은 88의 그 행복을 느낀다. B는 첫 번째는 80, 두 번째 60, C는 85, 82, D는 70, 77, E 75, 74, F 95, 91. 이거는 무슨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근데 제가 임의로 이렇게 숫자를 봐봤어요.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6명의 사람이 6개의 초코파이를 똑같이 나누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일 거 아니에요. 그럼 한 사람당 하나씩 했을 때 똑같이 하나씩, 요 지금 주석을, 잠깐만, 이렇게. 이만큼의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총 이 전체 6명인 총 효용이.
느끼 행복감, 그러니까 효용이라고 표현하면 여기 좀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행복감, 아 맛있다라고 느끼는 행복한 느낌이 한 사람당 하나씩 했을 때 이걸 모두 다 더하면 되겠죠. 이걸 모두 다 더했더니 495가 나왔어요. 이건 그런데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하나를 줄 때 이 중에서 제일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숫자가 제일 많은 거. A, B, C, D, E 중에서 E, F 중에서 누구인가요? 아, 하나를 먹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 점수가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답이 없어요, 다들.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F잖아요. 그 얘한테 하나를 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줄 때는 누굴 줄까요? 그 다음에 효영이 가장 행복감을 두 번째로 느끼는 사람. A입니다. 아니지. 여기 F가 90일 있지. 아, F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 하나, 두 개 줬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세 개, 이게 하나, 둘.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초코파이를 주려면 그 다음에 이제 A를 주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초코파이는 누굴 줄까요? 이거 역시 A겠죠. 그럼 이제 초코파이가 두 개 남았어요. 그럼 나머지 두 개 남은 건 요 중에서 누가 제일 행복감을 느끼나요? 요 C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하나 남은 거는 나머지 중에 C가 또 80이니까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느끼게끔, 게끔 다 나누는 게, 정의롭다라고 하는 경우에 요 지금 숫자를 다 더해 보니까 요게 531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 그냥 일률적으로 쭉 주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이 여섯 명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 공리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복감을 느끼는 수치가 훨씬 더 커졌죠. 그래서 이게 정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A, B, C, D, E, F 중에서 B하고 D하고 E는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여섯 개를 A하고 C하고 이 F만 두 개씩 다 먹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달성했기 때문에. 우리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학교의 지원금은 제한되어 있다. 혹은 에어컨이 나오는 교실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 학생들은 많은데 그 에어컨 나오는 학습실에 누구를 들여보낼 거냐? 그럼 성적 순으로 나누자. 서울대, 저기, 연대, 고대, 스카이, 이렇게 훌륭한 아주 좋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확률이 높은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게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 학교의 명예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 그게 모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길이다. 라고 하면 성적이 좋은 A, C, F 얘네들만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B, D는 안 가더라도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정의로운 거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예요. 이런 공리주의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한번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이제 들어가면 그 라르브루크가 그 법에 있어서의 이제 그 대륙법계 독일 법 철학자인데 그 법의 이념으로서의 그러니까 그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요것 이것을 이론으로 만든 독일의 법 철학자이고 그 법의 어떤 총체적이고 다면적인 입장에서 법 이론을 서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생애 주기별로 조금 그 자기의 주장이 좀 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특히 오늘은 요 정의 부분,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볼 거고, 오늘은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어, 라르브루크 입장에서는 법에서 이제 정의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인 법의 이념이다. 그래서 법이 봉사해야 할 가치이고, 한목적성, 아까 여기 위에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있잖아요. 같은 레벨에 있잖아요. 이렇게 정의는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하고 동일한 가치를 가진 거예요. 처음에 렇게 생각한 거는 1932년 법철학 그 강의를 한 그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나치의 어떤 그런 만행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법에 있어서의 보편적 이념이 정의이고 또 법이 봉사해야 할 가치인데 정의라는 것이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하고 같은 레벨의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의를 우리 아까 그 뭐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합법성, 평등 이렇게 요런 그러니까 합법성으로서의 정의, 평등으로서의 일반적 정의는 합법성으로, 특수적 정의는 평등으로 이렇게 어,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와 연결시키려고 제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먼저 한 건데 그 라르브루크에 있어서는 그 합법성으로 정의, 평등으로서 정의 요걸 개념화하는데 요것들은 객관적 정의 중에 정의에서 정의를 근본을 하는 거 봐요. 근본으로 해요. 무슨 말이냐면 주관적 정의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간의 어떤 그 사람의 본성이나 그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것은 라르브르크한 법에서의 정의가 아니다. 법에서 얘기하는 정의라는 거는 객관적 정의다. 그래서 여기서 객관적 정의라고 하는 거는 현재 존재하는 어떤 법 질서, 인간 상호 간의 관계, 그러니까 법 질서라기보니까 이상적인 사회 질서, 이걸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객관적 정의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관적 정의라는 거는 이런 객관적 정의를 향하는 그걸 지향하는 심정 그런 그 마음 정서 이런 것이 이제 주관적 정의다라고 하면서 법에 있어서의 정의는 객관적 정의인데 객관적 정의 중에 특히 우리 그 합법성으로서의 정의와 평등으로서의 정의가 있는데 이 합법성으로서의 정의는 아까 우리 지금 저기 뭐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본 것처럼 뭐 우리 그 일반적 정의, 특수 정의 할 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법에서의 정의로서 객관적 정의로서 합법성으로서의 정의는 라르프가 말하는 합법성의 정의는 만약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해서 살인죄 규정을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을 죽였어. 그래서 살인죄 규정을 적용했다. 그건 정의롭다. 라고 할 때 이 정의가 합법성으로서의 정의라는 거예요. 평등으로서의 정의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살인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을 뒀잖아요. 그렇게 법 규정을 둔 그것이 정의롭다고 할 때 그 정의는 평등으로서의 정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상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회 질서,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대상으로는 객관적 정의로서 이렇게 합법성으로 정의, 평등으로서 정의 이걸 하면서 요거를 아까 그 한목적성이나 법적 안정성과 동등한 그 가치로서 법이 추구해야 할 이념이다라고 본 거예요. 라르브루크가. 그리고 이 사람에 있어서는 또 배분적 정의, 아까 우리 저기 평등, 합법성, 평등, 요거 자꾸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봐봐요. 아리스토텔레스 일반적 정의 합법성, 특수적 정의 평등, 그 평등 중에서 배분적 정의는 비례적 평등, 평균적 정의는 절대적 평등 이렇게 나눈다 그랬잖아요. 배분적 정의가 조금 전에 공리주의 얘기했을 때 공적에 따라서 비례를 하는 거고 평균적 정의는 산술적인 거.
그러니까 100만큼 손해봤으면 100만큼 배상을 해야 된다는 이런 거, 그 평균적 정의,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정의론에 근거해서 라르브루크도 자기의 그 법으로서의 이념으로서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라르브루크는 이렇게 배분적 정의, 평균적 정의 똑같이 그래서 절대적 평등, 비례적 평등으로 구분을 해요. 근데 이때 여기서 배분적 정의라는 이 정의는 음, 상하 관계가 있는 정의야. 다시 말하면 그 음, 공, 어떤 사인 간의 넘어갔네요. 사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자의 어떤 임금을 지불한다든지 그 노동력을 노력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거에 합당한 임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손해가 있으면 배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서로 서로 주고받는 두 사람들 사이에 어떤 병렬 관계 안에서 주고받는 이런 것들, 이거는 평균적 정의로서 사적인 관계에서 사법 관계에서 나오는 정의임에 반해서 평균적 정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음, 그 사람의 어떤 재화의 어떤 소유의 정도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의 죄를 진 어떤 책임에 따른 양형을 조절하는 거. 그래서 또 그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좀 돈이 없고 부족하나 수익이 적은 사람한테는 세금을 적게 부여하는 이런 식의 것들, 이런 것들이 배분적 정의로서 적어도 이 배분은 그 3명 이상 그 상하 관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국가가 국민에게 과세를 한다, 조세를 부과한다. 과세할 때 그 사람의 부의 어떤 수익의 정도에 따라서 한다. 혹은 가난한 사람한테는 사회 보장을 좀 많이 해주고 부자한테는 좀 적게 해주는 그러니까 국가가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공법에 있어서 공법 관계에 있어서 국가가 어떤 상하 관계에 있는 3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재화를 배분하는 그러니까 공적에 따라서 혹은 공로에 따라서 뭐 그 사람의 어떤 능력, 책임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 그게 바로 배분적 정의다라고 이제 구분을 했어요. 이런 정의들은 나르브르크가 바로 그냥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배분적 정의를 근본으로 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것들을 이렇게 법으로 가지고 온 거죠. 어, 그런데 이거 굉장히 이제 잘 얘기했잖아요. 법 철학의 이제 철학의 이념으로서. 근데 이 사람이 그 나치의 그런 만행을 겪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재 권력을 가진 정부가 자기의 어떤 결단, 한목적성이 이제 그런 그 통치의 가치의 목적성, 뭐 선택을 위한 어떤 가치 선택에 대한 결단 등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법의 이름으로 한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자의대로 운영을 했을 때 정말 과연 그 정의가 다른 법이념, 다시 말해 합목적성이나 법적 안정성하고 같은 레벨의 가치로 생각하는 게 맞는가? 그렇게 맞겠는가? 그렇게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 거예요. 그 의문을 제기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법률적 불법, 초법률적 법 해서 우리 처음 시간에 법의 개념 할때 실증주의, 비실증주의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은 그 뭐죠? 그 양의 탈을 쓴 늑대 기억나세요? 양의 탈을 쓴 늑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법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불법인 경우. 그거는 법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법의 개념적 요소로서 합법주적 제정성, 사회적 실효성 말고 플러스 내용, 내 정당성
까지 법의 개념적 요소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법이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니까 한목적성이나 법의 이념에 이렇게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이 세 개가 같은 동렬의 것을 생각했었으나 이 한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의 이름으로 자의대로 정의롭지 못한 행동들을 독재 정권이 했을 때 과연 이 정의를 한목성과 법적 안정성과 같은 동료로 두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불법, 어, 저기 법의 탈을 쓴 불법,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률적 불법, 초법률적 법이라는 논문에서 우리 그 내용의 정당성까지도 법의 개념적 요소를 하는 비실증주의 입장에서의 그 법의 개념을 주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이거 또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 거지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정의는 이렇게 평등 이론으로 수렴한다고 했다면 이제는 그 인권 존중, 인간 존엄성 이러한 관점에서 정의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일반적인 경향이고, 그 라르브르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같은 레벨의 그 다른 법의 이념적 한목적성이나 법적 안정성과 같은 레벨에 있지 않다라고 할 때, 이때 정의는 사물의 본성, 인권, 혹은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정의의 내용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나치 이전에는 객관적 정의를 두고 이성적인 사회 질서, 이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관계 속에서 상하관계든 수직관계든 어쨌든 이게 뭐 비례적 뭐 절대적 평등, 뭐 저희 배분적 정의든 뭐 평균적 정의든 어떻든 이런 것들은 객관적 정의의 측면에서 본 거였잖아요. 이 사람이 주관성, 어떤 실질적인 의미, 그러니까 내용의 실질성을 강조하면서 정의의 내용이라는 것은 사물의 본성이고 인권이고 또 그동안 어떤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가치에 대한 존중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전체에서의 어떤 정의는 그런 어떤 휴머니즘, 인간 존엄성을 해치 않는 것,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정의, 또 그 내용의 정당성까지 를 포함하는 그런 이제 의미의 정의로 이제 발전되어 왔다. 그래서 이렇게 라르브르크가 법에 있어서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일 때 이 정의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오늘 수업 내용으로 했고요. 어, 이후에는 좀 더 자유롭게 그 얘기하면서 그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